결혼의 낭만적인 요소를 지켜주는 첫 번째 맹세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조던 피터슨.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화 감독의 2002년작 결혼은 쉼표 미친 짓이다를 다루고 있는 저희 호우 시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핵심 코너죠. 여기가 발골 포인트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는 각 인물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도덕적인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우선 이 영화 전체적인 또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발포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쉽게 말해서 각자가 발굴하고 싶은, 접근하고 싶은 영화의 각도를 살펴보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발포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넓게 던져보겠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제가 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네. 생각이 났다. 그 영화는 봐야 돼, 나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요 영화를 좀 보면서 네. 요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지 너무 궁금하다. 부릉부릉. 그러니까 왜 저는 이 영화 봤을 때 네. 그 의사와 유세은 학생을 조금 유심히 네. 봤거든요. 각 네. 남녀 주인공이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이네요. 네. 영화에서 매우 매력적인 여성으로 이렇게 유세은 학생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당돌하고. 그렇죠. 이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이제 준영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해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또 뭔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날 것처럼 네. 그렇게 하지만 이쁘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해서 꼭 만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개인 취향도 있겠죠. 네. 나중에 연희에게는 또 내가 그럴까봐 그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돈 많은 여성으로 보이는 유세은 학생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네. 요런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분석 심리학의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어떤 심리적인 속성 심리적인 측면인데 이거를 이제 본인은 나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고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을 보면 무심코 꺼려지거나 네. 싫어진다거나 배격하는 것을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세은 학생을 볼 때 제가 이제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받게 되는 인상이 이쁘고 네. 당돌하고 자신이 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네. 또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일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차를 몰고 그렇죠. 등장하기도 네. 하는데 어느 정도 부유한 집의 자제 같아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는 면도 있고 네. 근데 영화에서 밝히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이게 본인이 알바나 가외하거나 투자를 잘했거나 사업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사람일지도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근데 준영은 유세은을 대하는 모습이 언뜻 이런 건 나에게 맞지 않아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영화 내내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준영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준영에게는 이런 유세은의 심리적인 특성, 다르게 말하면 삶에 대한 적극성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이제 유세은 학생이 준영에게 먼저 다가 키스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영의 입장에서 이걸 좀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이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영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을 그러니까 꼭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준영은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그냥 진지하게 이게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마치 그냥 몸 함부로 굴리는 여자처럼 보고 있나? 그러니까 연희에 대한 태도도 약간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준영은 먼저 전화도 안 해요. 네. 너무 이제 소극적인 그런 면이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유세은 제가 아까 악녀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유세은을 보면 관객으로 하여금 이게 잘못 들이댔다가는 어딘가 이게 뭔가 큰 대가 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하는 면도 있고 마치 이제 일단 너 내 거 되면 직진이야 못 내리면 파멸시켜 버릴 거야 약간 이런 어떤 그 연상도 하게 하는데 유세은 학생이 약간 파문파탈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연희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묘사되는 면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상대방 여성에게 아까도 이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욕망이 있는 여자를 다 악녀로 좀 이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조금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제가 유세현 학생과 의사도 좀 중요하게 봤다고 네네. 했는데 네. 연예 남편인 의사,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마귀 남이라고 할까요? 사마귀 남이라고 하면 연적도 사실은 그림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적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이면서 네. 집안에 이제 뭐 삼형제 다 의사인 것 같고 맞아요. 뭐 이게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그런 그렇죠. 어떤 네.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뭐 등장하는 분량은 뭐 거의 없지만 준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준영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이게 파트타임 강사 네. 뭐 아까 계약직이라고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연애를 할 게 아니라 일단 조금 더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직업적인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네, 게 네, 먼저가 아닌가. 네. 어, 라는 생각을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이렇게 연애에만 끌려다니는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본인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결혼에 대한 고민을 네. 많이 하니까 좀 약간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준영이는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되게 항상 선을 긋고 또 그러니까 이른바 결혼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또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인데도 되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정교수가 되기 위한 뭐 대단한 어떤 노력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 자기 삶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네. 두 발 다 담그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 조금 거죠. 비겁한 듯한 느낌마저도 드는. 그게 이제 처음에 인물 발굴을 할 때 준영을 네. 생각했었던 모습이기도 하고 네. 아마 이번 에피소드에서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준영 그림자 이론 같은 게 재밌는데 준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영화에서는 그게 그려지는 거고 그런데 이 욕망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 아주 네.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도 거기에서마저 선택하지 못하고 네. 앞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준영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의사마저도 연희 쪽에 있는 사이드인데 지금 재밌는 건 이상 선생님은 그 준영의 연적으로 또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일종의. 준영의 그렇죠. 관점에서 네, 준영을 네. 발굴하는 관점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좀 읽어주신 것 같다. 이게 사실 준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남자 주인공의 나레이션으로 전개되는 영화다 보니까 우리는 준영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긴 해요. 준영이가 화자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이 남자 관점에 남자 주인공 관점에 이입해서 이 그렇죠. 영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좀 알 수가 없고 맞아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기는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영화를 조세프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영화의 오프닝을 상당히 주목해서 봤어요. 결혼식 장면이죠. 네. 네. 되게 굉장히 잘 찍었어요. 롱테이크로. 그렇죠.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장면인데 촬영 잘했더라고요. 마치 살인의 결혼식의 추억처럼 흔한 풍경. 네, 네. 영화의 오프닝을 좀 설명해 드리면 결혼식장의 풍경이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데 네.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준영이 그러니까 가무성 씨가 등장하는 장면이 제가 보니까 영화 시작 후에 한 3분 정도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등장하자마자 대사를 몇 마디 주고받고는 또 앵글 밖으로 사라져요. 네. 주변인처럼. 그리고 주인공을 제쳐두고 영화는 결혼식장의 풍경을 계속 조명하죠. 네. 이렇게 세밀하게 감독이 결혼식장 풍경을 연출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제 추측으로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이렇게 광분하는 거 결혼식장 풍경에서 이미 다 나타나거든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라고 문제의식을 던지는 게 아닐까. 일단 감독이 영화 네. 영화 감독이 결혼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 좀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시작을 한 것 같고 네. 오호.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일종의 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네. 명절에 잔소리하는 것이 민폐라는 일종의 아, 통념이 네네네.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통념이 생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데 그 문제 제기가 이 영화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건 아니고 그 즈음부터 괴를 함께 하고 있다. 예, 시작되기 처음 비롯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략 20여 년 전부터 결혼을 독촉하는 것이나 혹은 취업 등을 명절에서 물어보는 것이 네. 비매너라는 것이 꾸준히 네. 뭐 바이럴돼 왔고 뭔가 불편하다는 그렇죠. 거. 네. 이 영화는 그런 담론들을 형성하게 네. 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시대 즈음의 영화였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감독 유한은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되냐 음.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결혼이 치달을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되냐라고 문제의식을 던지는 게 아닐까, 푸념하는 것 같고 이런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감독은 결국은 아주 드라이하게 이 영화를 연출해 나가잖아요. 마치 네. 사회학 보고서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결국은 관객들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네.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오프닝 씬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재밌게 한번 좀 유심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이 영화를 보신다면 네.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여러분들과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저는 것도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 영화 첫 장면 보면서 결혼식장에 초청된 조쿠나 셰프의 스탠스가 네. 약간 준영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 약간 조 셰프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시니컬할 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 축하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네. 결혼식장에서 조 셰프님 하객으로서 어떤 모습이에요? 준영이의 모습 같은 건 좀 본인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저는 제가 이 연애시대라는 드라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연애시대의 가무성 씨의 모습과 이 영화 결혼은 미친 네. 짓이다의 가무성 씨의 모습이 상당히 톤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굉장히 톤이 비슷해요. 근데 오. 행동하는 책임감은 전혀 다르죠. 근데 다른 전혀 캐릭터는 다른 다르지만 캐릭터는 전혀 다른데 톤이 너무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악인 같은데, 저는 연애시대에서 책임감 있는 네. 가무성을, 어쨌든 가무성 톤이랑 네.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무성처럼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좀 사람의 시니컬하다 애가. 근데 나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말들을 많이 받았어서. 연애시대에서 나오는 네. 가무성과 이제 이번 영화에서 나오는 가무성의 그 톤이 네.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슷하죠. 잘하거든요. 맞아. 너도 조시분님도 그렇잖아요. 뭐야. 사회적으로는 또 멀쩡한 한 사람의 건실한 청년이죠. 미인 패키지 시키기 싫어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뭔가 네. 이게 귀찮고 네. 피곤하고 네. 맞아. 뭐 굳이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네. 어떤 느낌을 가진 그런 어떤 면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선생님은 아주 그냥 그 순진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원우 씨는 언제 어디서 조쿠나를 공격할까라고 아주 장난기가 그냥 아주. 저는 조제프님의 결혼에 대한 입장도 궁금해요. 갑자기 궁금해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저는 가정을 이루는 게 네. 저의 정말 큰 아주 중요한 성숙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영화 속의 가무성 씨하고는 결혼에 대한 입장 전혀 다른. 전혀 다르죠. 막 거기서 준영이는 난 결혼 안 할 거야라고 되게 선언하듯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네. 따뜻하게 말해주고. 네네. 그런 스타일이죠. 너가 그런 이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너무 건전한 대답이 나오니까 그냥 네 알겠어요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냥.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또 셋 다 남자들이기도 하고 그치. 이제 아무래도 준영이 입장에서 많이 영화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마침 이 영화가 준영이의 나레이션으로 이 영화의 그치. 화자로 준영이가 나오는 영화이다 보니까 남자 관점에 이입해서 많이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희라는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고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발포 질문은 저희도 이 연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연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엄정화 씨가 연기한 이 캐릭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각자의 이 우리들의 1인칭 감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연희라는 인물을 보면서 조셰프님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어요? 저런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네. 어떤 의미예요? 사랑에 빠져서 모든 걸 다 해주는 네. 여자가 싫을 게 뭐가 있겠냐만. 네. 뭐 밥도 해주고, 그쵸. 뭐 집도 얻어주고, 네. 뭐 요리도 해주고. 근데 결국은 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연이든 준영이든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책임감이 부재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건 뭐 완전 뭐 확실하죠. 네. 책임이란 말을 조금 그게 너무 또 무거우니까 네. 좀 다른 걸로 얘기해 보면, 합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기준 자체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다. 연이라는 사람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맞아요. 합의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으면 네. 그야말로 이게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극한의 상대주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너무 분명하면 네. 필연적으로 구분을 낳고, 구분이 지속되면 차별이 발생한다라는 네네네.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반드시 선명한 기준점이 있는 게 꼭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실선은 아니어도 네. 점선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하네요. 적어도 연인은 네. 저와는 그 점선마저 겹쳐 있지 않은 거고 어. 점선도 제 기준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일종의 네. 아노미 상태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저는 근데 반면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존재해야 하는 사람인데 네. 연인은 결국 저랑 최종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연이라는 사람은 저에게는 좀 만나면 위험하고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인물 분석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연인은 본인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리주의 같은.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는 한 실망을 주지 않는 거고요. 네. 준영은 결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영의 니즈를 맞췄고요. 네. 연희는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사랑은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접점을 연희는 스스로의 노력과 감내와 선택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바쁜 상태가 돼서. 사실은 이 책임감에 대한 관점이 우리는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지만 연희는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그래서 연희를 보고 헛헛해지는 이유가 뭘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오랜만에 맹자 얘기가 나오는데 맹자가 인간이라면 응당 네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네. 사양지심, 네. 시기지심, 수호지심, 뭐 측은지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근데 저는 여기서 맹자랑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네. 시비지심이나 수호지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나 부끄러움을 갖는 거는 생득적인 요소도 있지만 문화적인 가르침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교육받는 것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는 그 시대와 그 사회의 환경적인 코드랑 연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주 핵심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연희는 저 두 가지 가치, 시비지심과 수호지심이라는 가치에서 상당히 물음표가 뜨는 인물이라는 거죠. 더불어 인간이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는 네. 남의 편이 아닌 완전한 내 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공증받는 네. 세레모니인데 네. 과연 연희가 남편의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 과연 그게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면 저는 저를 기만하고 그렇게 한다면 음. 이게 같은 편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외계인와도 같은 편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저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난 감성 사이드가 아니고 사마귀 사이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는 감우성 말투만 비슷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거는 사회적으로 교육받는 면이 매우 크다. 근데 네. 지금 이 감우성 엄정화 씨가 연기한 요 시대 이 준영이의 연희 세대가 역시나 또 이것도 X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다뤘었던 건축학개론의 엄태웅과 한가인의 세대이기도 하고 건축학개론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얘기를 살짝 스쳐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한 건데 그 X세대들이 일종의 사회적으로 이게 멋지다, 쿨하다라고 교육받은 게 모든 통념에 도전하고 뭐 그런 것들 아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은 스스로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세대론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 영화 발굴을 하면서 네네. 386 세대를 굉장히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저랑 원우 씨가. 근데 386 세대나 그 이전의 산업화 세대는 어쨌든 자기 삶에 자기 세대에 주어진 미션이 굉장히 분명했던 세대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그것을 깨부수는 공헌을 분명히 하거든요. 경제화를 이룩하고 또 민주화를 이룩하고 요 세대적인 통념이 있는데 네. X 세대부터는 그 위에 있었던 부모 세대가 좀 어느 정도 살고 네. 좀 윤택한 그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서적으로 독립적이 되지 않는 코드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래도 되는 어떤 일종의 캥거루족들이 네, 이미 네, 그때부터 양산되기 시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 그 이전의 세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발견했던 정원이나 네, 한석규 씨. 뭐 이런 캐릭터에서 느껴졌던 어떤 무게감이나 책임감과는 거리가 있는 그렇지. 굉장히 얄팍하고 좀 어른같이 느껴지지 않는 코드들이 그렇지. 이 결혼은 미친지다에서는 등장하는 거죠. 그 피터팬들인데 네. 피터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 통념 속으로 흡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좀처럼 편입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겉도는 모습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세대 얘기를 또
나누게 됐는데 습관이지 뭐 습관. 네, 다시 원래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선생님께서는 이 연이라는 캐릭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제가 너무 이게 궁금하다. 그 저번 올드보이 때도 그랬지만 네. 직업인지라 네. 또 상담소에 오나요? 연희가 상담소에 왔다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준영이 왜 확인을 안 할까? 확인이요? 예. 어떤 확인이요? 정말 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거야?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거야? 준영도 그러니까 연희도 물어볼 수 있고 준영도 사실 다 그런 척한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면 연희는 정말로 왜 초반에 이제 그 준영과 만나기 전에 그 통신에서 만난 남성을 그 같은 시간에 불러서 한겨레 신문 들고 있으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이제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고 네.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인 거는 좀 이게 그 느껴지는데 네. 이 사람이 정말 늘 이래온 사람인가? 이래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고르거나 네.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사람일까? 네네네. 그러니까 찻집에서 처음 만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좋은 여자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여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첫 만남 때 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그만큼 이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본인 인생이고 본인 삶인데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진정성과 진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남 많이 얘기하듯이 받았어요. 한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 그 결혼은 다 하고 뭐 이렇게 관계도 할 거는 다 해요. 맞아요. 그런 점이 조금 좀 당황스럽게 느껴지긴 네, 했거든요. 연희라는 캐릭터를 보셨을 때. 근데 그래도 또 준영이보다는 좀 나은 게 연희가 확인하는 장면이 한 번 있긴 했었잖아요. 그 연희는 확인하죠. 세은이한테 네. 잤니? 이렇게 그러니까 세은이랑 잤니라고 준영이한테 물어본다든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준영이는 그런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을 또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준영은 일단 그런 인물인 거죠. 네. 그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인물인 거고. 연이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심리 상담센터에 들어왔다. 이런 위험한 관계를 예를 들면은 맺고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제 이 선생님한테 뭐 저는 뭐 결혼은 했는데 애인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언이랄까 근데 일단 얘기를 들어주시는 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재밌네요. 어떤 연희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질문을 좀 정리하면 네. 그리고 연희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뭐 코멘트? 치료랄까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몇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네. 또 비슷하게 여자분들이 오세요. 네. 남자분들은 외도한다고 이제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또 성별 차이가 좀 있네요. 그것도. 그래서 초반에 이 비슷한 호소 문제 갖고 오시는 분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 오셨을까? 일단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게 맞냐? 네. 라는 질문부터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한참 이야기 듣다가 그러면 사실 이 그 외도하고 있다라는 선생님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진짜 고민은 다른 게 있는데요라고 하면서 호호 그러면은 본인 이야기를 이제 털어 놓으시는 분들은 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야 이건 진짜 이건 이 선생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가정이 있지만 나 안정적이려고 이제 내가 네. 원하지 않는 남성과 결혼했고 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제 연애는 딴 사람이랑 하고 싶다. 네, 그렇게 막 참고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치 그 고해성사 하듯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겠네요. 자기 마음 편해지려고. 그런데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바꾸려는 생각은 애초에 별로 없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닌 경우가 그냥 자신의 마음의 고뇌를 좀 덜어내고 그냥 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진짜 그냥 연이네. 임금님 그러니까 진짜 연이 같네. 연인 다시 준영을 찾아가니까 네. 동일하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이러이러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다라기보다 사실은 다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네. 허허. 그러면 이런 날을 누군가는 너무나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선생님이셨으면 하는 거고.
어떤 대나무 숲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들어드리고 말. 거기다가 헤어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네. 없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는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외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왜요? 에너지가 누수되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 구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바쁘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발견이 되는데 네. 그걸 굳이 감수하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든 더 복잡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난다거나 네. 걸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누수된 에너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외도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찾지 못하니까 거기에 써야 되는 에너지를 사실 다른 데 쓰는 거죠. 이야. 근데 이제 개인마다 이게 예를 들어 당신은 삶의 의미를 사실 찾고 싶은 거다. 네네.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사실 못 알아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각 개인마다 이게 얽혀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제 영화에서 등장하는 준영처럼 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허.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막혔다고 이게 느끼니까 자꾸 네. 딴 데에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냥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 실타래를 대충 두고 그냥 딴 데 자꾸 기웃거린다는 뭐 그런 그렇죠. 느낌. 그리고 그 이런 외도 자체가 내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호호. 와 정말 근데 그러니까 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정교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네요. 시대의 그런 어떤 한 단상을 반영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연희와 준영이 선택한 결과값은 다르지만 네. 실제로 갖고 있었던 결함, 삶의 의미는 둘 다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은 그것을 포기한 거고 네. 한 명은 외도를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상 선생님 말씀. 근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게 성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되게 재밌게 들려.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것마저도 그 기존의 사회적 질서나 음. 관념이 그동안의 남성은 그러할 수 있었다. 네. 라는 어떤 관용의 네네. 정서가 남자 그럴 수도 깔려 있지. 있었을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너무 재밌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사회의 어떤 비밀을 좀 이렇게 귀뜸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정말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네.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듣다 보니까 이 연희라고 하는 배역이 너무 생동감 있게 다가오고 이 영화의 이 배역이 또 엄정화 씨한테 간 게 좀 되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 당시에 되게 엄정화 씨가 가수로서도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갔던 상황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엄정화 씨라는 그 배우의 캐릭터도 좀 더 입체적이고 뭔가 속마음을 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다채로워지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이 영화의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